마주쳐보는 사람, 자기 전에 절박하게 찾게 되는 사람.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영원을 얘기하는 사람, 갑자기 비가 내려도 필요한 우산은 하나.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 빠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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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서로를 가장 행복하게, 가끔은 가장 불행하게도 만드는 사람.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늘 함께 이겨내든지 늘 함께 지을 거라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 빠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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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이라는 노래였고요. 친구 결혼할 때 결혼 선물로 이 노래를 만들어줬는데 이혼했어요. 그래서 부를 때마다 왜 이렇게 슬픈지 한 곡을 더 부를 건데요. 이 노래는 한창 저희가 정권이 바뀌던 시절에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막 촛불 들고 집회하고 그럴 때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마침 제가 헌법재판소 바로 근처 살았어가지고 정말 그 격동의 현장에 아침 저녁으로. 근데 그때에 정말 다양하고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늙는다라고 할 때 주름살이 어디 더 늘었는지, 뭐 군살이 어디 생겼는지, 뭐 체력이 떨어졌는지, 어떤 제 육체의 어떤 노화만 생각하고 전전긍긍했던 것 같은데, 정신의 늙음에 대해서 그때 정말로 다시 생각해보게 됐고, 이 몸의 노화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정신의 늙음은 정말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늙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할머니 될 때까지 살아있을 때 그 시절의 젊은이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아, 난 저렇게 늙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늙은 사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늙음입니다.
수가 없어요. 싫어합니다. 계속 보게 돼요. 신이 나게 싫어서. 얼굴 속 주름이 아니라 주름 속 얼굴이요. 하얀 머리칼이 아니라 머리 속 하얀이요. 얼마나 싫은지 이렇게 저의 노래로 부릅니다. 얼굴 속 주름이 아니라 주름 속 얼굴이요. 하얀 머리칼이 아니라 머리 속 하얀이요.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싫은지 이렇게 저의 노래로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타고난 재주가 아무리 출중하고 일평생 익힌 솜씨가 아무리 능란해도 눈이 낮은 사람은 결국 하찮은 몰풍정을 벗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 사람은 눈을 갖추어야 하느니라. 우리 사람의 정신 속에도 반드시 정신의 눈이라 할 혈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있고 또 그 혈을 보는 눈이 밝은 사람을 세상에서는 어른이라 하지. 그러니 사람은 제정신 돌보고 가꾸기를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며 세수를 하는 것처럼 부지런히 하고 거르지 말아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작가 최명희의 문학 혼가 그리고 작가 정신을 기리는 이 혼불 문학상이 올해로 9번째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역대 이 혼불 문학상을 수상했던 작가님들 몇 분을 모시고 우리 시대의 이 소설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작가들의 글쓰기의 세계는 또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명희 작가는 소설 혼불의 후기에 이런 이야기를 써놓으셨어요. 온 마음을 사무치게 갈아서 손끝에 모으고 생애를 기울여 한마디 한마디 파나간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감히 짐작을 조금 할 수 있죠. 사실 소설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혼불문학상 콘서트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거든요. 감사드리고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3회 혼불문학상 수상 작가시죠. 홍도의 김대현 작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4회 수상 작가 비밀정원의 박혜영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5회 나라 없는 나라로 수상을 하신 이광재 작가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많이들 아시죠. 여러 권의 에세이 책도 쓰시고요. 또 가수이시고요. 또 영화 감독이시기도 하고요. 또 책방을 운영하는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요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사실 이렇게 작가님들 만나기 전에 약간의 선입견이랄까요? 작가님들 이렇게 눈 마주치기가 약간 조심스러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소설 속의 인물들을 보면 뭐 굉장히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를 지금 관찰하고 있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작가님의 소설 속에 내가 등장인물로 어떻게 등장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소설에
생각지도 못한 혹은 꼭 나갔기도 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처음 뵀는데도 제 속내를 툭 털어놓으면 그냥 다 이해해 주실 것 같은 전혀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상반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 혹시 많이 들어보시나요? 독자들로부터? 맨 처음 말씀하신 그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는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이미 살펴봤어요? 큰일 났는데요. 나중에 혹시 등장인물로 써주시더라도 좋은 인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꼭 전화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는 건 맞습니다. 어디 가나. 네. 그 인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혹시 저 인물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써먹을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이제 채집하는 건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아나운서 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등장인물 한 8 정도. 색깔은 별로 네. 없다. 또 듣고 보니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건 또 아닙니다. 굉장히 개성 있었었다. 뭐 이러면은. 네, 농담입니다. 그 이제 소설가들을 만나면 그 하루의 일상이 어떻게 시작될까? 어떤 분은 마치 출근을 하듯이 9시부터 뭐 6시까지 정해놓고 쭉 쓰신다는 분도 계시던데 어떠신가요? 하루 중에서 빈둥거리는 시간이 8알. 네. 그리고 남은 어떻게 쓰나? 내 동업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이걸 살펴보는데 나머지. 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술 마시는 것이 나머지. 네. 그게 대개의 삶이죠. 멋진데요? 그 이 빈둥거림이라는 게 예. 사실은 사색 과정과 연관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작자 또 논다. 네. 근데 사실은 노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들이죠. 네. 8알이 빈둥거림인데 두 분도 그러신가요? 저도 바쁜 백수 중에 하나인데. 바쁜 백수. 근데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은 작품을 완성을 하지 못하거나 그 누구도 빨리 써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이 시간을 정해놓고 공무원처럼 글을 쓰는 게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야지 오늘 일은 이만큼, 오늘 일은 이만큼. 설령 오늘 썼던 걸 전부 다 뒤집어엎는다 하더라도 이만큼 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네. 이 김대현 작가처럼 쓰니까 부지런히 쓰니까 벌써 책을 몇 권째 내시는데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쓴다? 이러면 뇌가 과부하에 걸려서 죽습니다. 공부는 네. 뭐 하루에 16시간 이렇게 18시간 하루도 하겠어요. 근데 이 글이라는 거는 하루 4시간을 쓰면 머리가 지끈거려서 그다음엔 하루 종일 놉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를 쓰고 그다음에는 뭐 매일도 아니에요. 그것도 뭐 어떤 때는 뭐 안 쓰기도 하지 안 쓸 때도 많지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놉니다. 그냥. 요조 씨는 또 책방 운영하시니까 그야말로 그것도 자기 마음이잖아요. 일 수 있잖아요. 여는 것과 닫는 것 그리고 글을 쓰고 싶은 순간들이 또 다를 텐데 어떠세요? 요조 씨는? 일단은 제 마음대로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굉장한 원성을 듣고 제 책방이 제주에 있는데요. 물론 제주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이제 여행으로 힘들게 시간을 내서 오신 분들이라서 기껏 왔는데 문이 마음대로 닫혀 있거나 네. 뭐 늦잠을 잤다고 늦게 온다거나 혹은 뭐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찍 닫는다거나 하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속이 상하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또 될 거라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엄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책방 시작하면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여유로운 사업체 같잖아요. 그래서 아 나도 이렇게 여유로운 사업체의 사장이 되어서 여유 있게 손님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책을 팔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나는 이 한가함을 누리면서 내 글도 쓰고 내 뭐 곡도 쓸 수 있겠다라고 상상했는데 정말 그것이 단단한 오산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5년간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고요. 그 작품마다 사실은 다 다르겠지만 장편 소설을 쓰기까지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나 걸리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최명희 선생님은 그 10권 쓰시는데 혼불 17년 걸렸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떠신가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홍도라는 작품이 생전 처음 쓴 소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소설이라는 것을 써본 적이 없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다른 그러니까 영화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시나리오를 썼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 경험처럼 글을 쓰다가 보니까 자료 수집하는데 한 3개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성안을 잡는데 한 3개월, 집필을 하는 데는 그것도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 9개월 정도 걸렸었는데 9개월이면은 굉장히 빨리 쓰신 예, 거 아닌가요? 그죠? 처음에 이 홍도 쓰고 나서 그걸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네. 제가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야기가 잡힌 순간 무엇인가를 써나가기 시작한다면은 많이 걸려도 저는 1년 안에는 한 것씩은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은 어떠신가요? 제 경우에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은 천차만별입니다. 1년 걸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주 짧은 시간에 벼락 맞듯이 치고 지나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평균 기간이냐 그거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죠. 예. 그러나 일단 첫 문장을 쓰고 마지막 문장까지 쓰기까지 그 쓰기의 노동 과정만으로 따진다면 장편의 경우에 저는 한 6개월 아, 공이 그런가요?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작품 이 나라 없는 나라는 어느 정도나? 그것도 두 가지로 답변을 드려야 되죠. 아, 그런가요? 예. 이야기가 처음 시작돼서 쓰기 시작할 때까지 걸린 기간은 4년. 그다음에 실제로 노동한 과정은 한 6개월 예. 그 정도. 네. 너무 짧게들 걸린다고 하시니까 너무나 재주가 많으신 아주 분들이고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뭐 장편이라면 적어도 퇴고까지 기본적으로 3년은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비밀정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많은 단상을 갖고 있다가 이거를 장편 소설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해서 저도 한 8, 9개월 만에 초고는 마쳤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퇴고를 2년 반을 했습니다. 퇴고를. 그래서 2,300매를 또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이 홈플에 내고 다른 데 내면서 만약에 거절당하면 여기는 1,200매예요. 보통 다른 그 공모전들이 다 1,200매인데 네. 제가 2,300매를 그대로 냈어요. 내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당선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거절당하면 또 그걸 힘으로 거절당한 힘으로 또 고쳐서 또 다른 데 내보자 이랬는데 네. 어떻게 이제 홈플에서 잘 봐주셔서 이렇게 해서 1,000마디가 전화를 걸어서 1,000마디가 이거 1,000매는 줄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뼈를 깎았죠 그때부터.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네. 퇴고 과정까지 포함을 하면 네. 이게 기간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럼 퇴고 과정까지가 포함해서 그러니까- 작품이 완성이지요. 그래요? 이 선생님은 아까 20년 전에 써놓고 아직 퇴고가 된 소설이 있어요. 그거 언제 나올까요, 그걸 선생님? 이제 또 해야죠. 또 하셔야죠. 아니 아까 우리 박 선생님이 뼈를 깎는다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네, 그만큼 예. 사실 글을 쓴다는 작업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이제 감이 정말 상상도 안 되는데 그 최명희 작가께서는 그 고통을 이제 그분의 언어로 이렇게 묘사를 하셨더라고요. 홈볼을 쓰면서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 글씨를 새기는 심정으로 집필을 했다.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 글씨를 쓴다. 얼마나 힘든 작업, 그냥 상상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조정래 작가는 글 쓰는 일은 피를 말리고 몸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글 감옥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정말 감옥이라고 느낄 만큼의 고통스러움이 있겠죠.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고통스럽긴 하지만 과정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완성의 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런 젊은 시절에는 그 글감옥에서 예. 갇혀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고 싶다. 이 스스로. 정도로 스스로 예. 이 정도로 이제 거기에 너무나 몰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가석방 좀 되고 싶다 네. 이런 건가요? 그냥 집행유예로 나오고 싶다. 그 정도죠. 예. 이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니 아까 이제 퇴고까지 하면 20년도 더 걸릴 만한 지금 아직도 남은 그 작품이 있다고 하실 정도면
아니 아까 최명희 선생님이나 예. 조정래 선생님의 그런 말씀은 작품을 구성하고 퇴고해서 한 권을 새로 꺼내놓기까지 과정이 그만큼 지난하다. 그렇죠. 어렵고 복잡하고 또 끊임없이 본인을 괴롭혀가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통스러움을 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만 글 쓰는 사람들은요 표현을 할 때 멋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두 선생님들은 엄살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순간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 선생님들의 표현은 아마도 지금 하는 일이 참 힘들었어라는 일종의 엄살이 아니었을까 다 그런 쓰고 생각이 나서의 듭니다. 엄살. 아니, 예. 실제로 그런 것이 조정래 선생님이 글과목이라고 본인이 직접 표현을 하시면서도 나는 글과목에 갇혔을 때 황홀하다라고 또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런 예. 아이러니는 어떤 상황일까 좀 상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나 그 육체적으로 글을 쓸 때 그 작업은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글 쓰는 분들은 치아가 성한 분들이 많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치아 상태는 괜찮으시죠? 성치 않습니까? 예. 소설이 예. 대립적인 인물에 대한 구도로 하기 때문에 이쪽 대립을 하는 그 상대가 인물을 쓸 때 이를 갈아서 그래요. 왜 이가 상합니까? 저는 뭐 이가 상한다 생각은 안 했는데요. 아니 네. 그거는 뭐 잘 관리를 못한 측면이 있을 테고 이어서 드는 궁금증은 그러면 그렇게 애달고 몸과 정신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가님들이 글을 쓰시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나 아니면 못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네. 물론 뒤에 가서는 내가 이걸 미쳤다고 썼지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예. 그 순간만큼은 이건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면 너무 슬픈 일이야.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 들려주고 싶다. 그것을 들려주지 않으면 나는 되게 불행할 거야.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그 행복에 내가 기여하고 싶어. 뭐 이런 생각들로 계속 쌓아놓고 그것이 팍 터질 때 네. 글을 쓰게 되는 거니까 생각해 보면은 나는 남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예. 있습니다. 네. 나는 이 이야기에 분노하는가? 나는 이 이야기에 상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난 이 이야기를 쓰면서 내가 아파하는가? 뭐 이런 어떤 작가의 강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재를 선택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장편은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거를 작가가 끌고 가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잖아.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자기에게 정말로 절실하지 않으면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주제를 선택해 갖고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역사 소설이 아니고 공교롭게도 오늘 두 분 남자 우리 작가분들이 역사 소설을 계속 이제 배출해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제가 쓰는 사적인 이야기도 저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근 30년 동안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말이 두 분 공통적인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이 선생님도 그러신가요? 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작가가 왜 글을 쓰는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 이외에는 할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 예를 들어서 제 아는 선배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최근에 차를 하나 좋은 차를 샀어요. 좋은 차를 샀으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차 기능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선배는 시동 걸고 사이드 브레이크 내리고 운전하고 시동 끄고 네. 혹은 이제 유리 가끔 내리고 창문 내리고 그다음에 어두워지면 불 켜고 예. 요즘에는 불도 저절로 켜주지만 그거 이외의 기능을 알지를 못해요. 왜 그 기능을 모르냐면
그 매뉴얼이 쭉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서 익혀야 되거든요. 예. 그 책을 읽기 싫은 거예요. 이 건조한 문장들을 저는 읽기 싫은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내 궁리를 하지. 내가 왜 이 책을 읽어야 돼? 이런 작가들이 꽤 있어요. 예. 어떤 작가들은 워드 프로세스를 못 해가지고 지금도 원고지에 글을 씁니다. 어떤 작가들은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글을 써야지. 아, 결론은 그 말씀하시려고 지금 막 창문 내리고 거기까지 가신 거구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저도 다른 일은 하고 싶지도 않고요. 할 줄도 모르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이유가 한 가지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 많은 다수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계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제약하고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윤리관이나 도덕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과 맞서 싸우고 내가 새로운 이 세계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 나름의 어떤 세상에 대한 기여라고나 할까요? 네. 그런 이유로 저는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맞는 것 같아요.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방금 말씀하신 좀 더 나은 그리고 좀 더 행복한 삶을 나아가려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과 저항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되게 그런 인물들이죠. 그렇죠. 네. 예, 아마도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독자 입장으로는 세 작가님 모두 열심히 글을 써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요조 씨는 사실 음악을 하시지만 직접 이제 음악 하시면서 곡을 쓰시고 그리고 또 에세이 글도 쓰시고 그런 거 보면서 이 문학에 대해서 또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문학과 음악에 그 공통 분모가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모님이 그냥 보시는 책장을 어릴 때부터 좀 기웃거리면서 좀 부모님이 보시는 책을 뜻도 모르면서 좀 많이 보기는 했었어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또 학교 수업에 또 집중하기 싫어서 도피하는 느낌으로 책을 좀 그때부터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문학과의 나의 어떤 그런 만남이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스리슬쩍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고 이제 와서 음악하는 것과 이제 글을 쓰는 것과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뭔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도구를 멜로디를 취하고 악기를 취하고 또 나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내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아니면은 활자를 이용하고 이제 서사를 내가 종이에 써내려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둘 다의 정말 매력이 너무 큰 것 같고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어쩌다가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토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선물 같은 시간을 좀 중간중간 저희가 넣어놨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가끔 TV 같은 걸 보다가도 작가들이 그 당신의 작품 속의 한 구절을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낭독을 해줄 때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 듣고 싶어서요. 세 분께 저희가 이제 미리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이광재 작가님이 먼저 낭독을 해주실 텐데, 이제 그 5회 홍보문학상 수상작 나라 없는 나라 중에 한 부분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이유를 잠깐 말씀해 주시고 예,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한 건장한 청년이죠. 그러나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한 건 아닌데 열심히 싸우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실패하고 했던 한 청년이 자기의 자각이라고나 할까요? 자기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인물로 변모했나
그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 이 장면을 골랐냐면 모르겠습니다. 여러 장면이 있지만 네. 그냥 이 장면을 독자들과 같이 나누고 싶으셨어요? 네, 그렇게 네.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광재 작가의 목소리로 나라 없는 나라 감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고부의 호방을 자리에 굴려 싹싹 빌게 하고 단칼에 베는 것을 살아갈 구실로 알았지만 이제 그것은 저 먼 어디로 물러나 티끌만한 관심거리도 아니었다. 도리어 그 강렬하고 뜨겁던 삶의 원천이 세상과 너무나 동떨어져 보여 정말 그런 생각으로 살았을까 어리둥절할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무서워진 것일 수도 있고 사내다워진 것일 수도 있지만 둘 다이거나 또 다른 어떤 모양일 수도 있었다. 바다 같던 호수가 나중에 보았을 때는 작은 방죽이던 것처럼 거창해 보였던 것들이 개울의 조약돌처럼 실은 잘고 하찮게 여겨졌다. 생각해보니 달라진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살고 있는 세계인 것도 같았다. 초가집이 있고 마을이 있고 꽃은 여전히 피고 지건만 그 모두가 실은 예전 그대로가 아니라 새 것이었다. 네. 지금부터는 좀 영업 비밀이랄까요? 이 작가 세계의 영업 비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소설이 과연 되는 것인가? 인물은 도대체 작가님들은 어떻게 만드시나? 어떤 분들은 그 인물 관계도 같은 것들을 이렇게 포스트잇에 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그 뭐 연결도를 구성도 하고 그림 그리듯이 뭐 그렇게도 한다고 하는데 세 분은 혹시 지금 현재 좀 나한테 다가오는 소재랄까요? 그러니까 이야기?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 많아서 하나로 그중에 얘기하실 수가.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네. 우선 원고지 한 열매 써놓은 단편 소설. 예. 그거는 우리 신림동과 노량진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 그들은 왜 그렇게 분투하고 있고 왜 죽어가는가. 네. 그 이야기를 단편으로는 하나 다루려고 그러고. 네. 잠깐 제가 중간에 질문드리고 싶은 건 네. 그 청년들의 이 시대의 분투에 네. 그 집중을 하게 되신 이유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영향을 미친 건가요? 네. 예. 청년들이야말로 가장 활기차고 가장 에너지가 충만하고 그런 세대여야 하는데 왜 우리 시대의 청년들의 삶이 이렇게 어두워졌나? 예. 왜 그들은 어른들보다 더 가난한가? 왜 그들은 이렇게 불행해졌나? 그 얘기를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네, 네. 그 이야기 하나. 예. 단편으로는 네, 네. 거기까지만 할까요? 거기까지만. 비밀스럽게 예, 독자로서 그냥 기대감 가질 수 있게. 그러면 나머지 두 분께는 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인물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도대체 어떻게 끌고 왔고 누구로부터 그 뿌리가 있으며 어떻게 여기에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담게 되는가? 그런 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단편 짧은 글을 쓸 때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예. 아니면 장편일 경우에도 얘의 아버지는 누구, 얘의 엄마는 누구, 어렸을 때 몇 살에 태어났는데 그날 꿈은 뭐를 꿨대더라.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이력서를 쭉 쓰게 되는 거죠. 예. 이 인물에 대한 설정 자체를 내가 누군가한테 자기소개서를 할 때처럼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네.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맞아떨어지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찾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설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친구의 친구와 어떤 만났던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 다 적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놓고 순간순간 맞춰놓고 예. 그다음에 시기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해에 국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88 올림픽이 있었다. 예. 또 혹은 월드컵이 있었다. 이런 시기를 맞춰놓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때 얘는 무슨 생각을 했을 거다.
그럼 선생님은 인물을 먼저 설정하세요? 시기를 먼저 설정하세요? 공간을 먼저 설정하세요?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예. 그 동시에 해놓지 않을 경우에 빠뜨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시기에 이 사람이 이 일을 했는데 안 맞을,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있거든요. 그러면 하지만, 그 예. 주인공을 중심에 두고 이 사람의 스토리를 먼저 생각해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면서 주변 인물들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예. 저는 책상을 크게 두 개를 놓고 쓰는데 예. 한 책상에 이렇게 잔뜩 포스트잇이 붙어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 자료들이 또 사이사이 밑에 있고. 사이사이 있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을 탈탈탈 털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정도밖에 안 남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털어내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해놓게 되는데 이 준비가 조금이라도 어느 부분에서 틀어지거나 게을리하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소설 쓸 때 분명히 펑크가 납니다. 그 작가님들도 역사소설 토지도 그렇지만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쓰다가 얘가 누구였지 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경우도 있나요? 가끔 이름을 바꿨을 때. 이름을 바꿨을 네, 때가. 그러니까 본래 주인공 이름은 예를 들어서 뭐 갑순이라고 했는데 네. 갑순이라는 이름이 너무 좀 여성 비하적인 것 같아서 다른 이름으로 바꿨어요. 예. 그런데 바꿔놓고 전체에서 바꾸기를 했는데 컴퓨터 안에서 워드 프로세서 안에서 바꾸기를 해놨는데 가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쭉 읽다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얘는 누구냐? 누구지? 그런 본인이 경우가 쓰셨는데.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인물들을 그런 식으로 쫙 펼쳐놓고 나면은 내가 이야기를 잘 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지금 인물들이 맞는가? 네. 그다음에 시기는 맞는가?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선생님 어떠세요? 가장 정통적인 방법으로 하시고요. 네. 선생님 좀 네. 다르신가 봐요. 아니요, 그러니까 인물들의 어떤 정기적 사실을 빼놓는 건 맞아요. 수페이지를 빼놓죠. 그러니까 바이오그래피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빼놓는데 거기서 소설이 써먹는 거는 단 한 줄이라도 그렇게 써놔야지 그 한 줄을 썼을 때 굉장히 그 이야기가 단단해진다는 게 맞아요. 작품을 쓸 때 저는 그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서사, 줄거리, 어떤 인물의 동선이랄지 이러한 스토리 라인. 그리고 그 스토리를 작품, 소설은 인물들이 수행을 하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그 일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요소에 집어넣고 그들이 그 동선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선을 따라가면서 내가 구상했던 그 일을 가장 잘 수행하게만 해주면 저는 인물 캐릭터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방식이 생각을 조금 하고 다르시네요.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저는 메모도 일절 안 하고 그래요. 어디 취재여행 가도 저는 사진 같은 거 안 찍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섬세한 디테일을 앞에다 놓고 쓰면 그 디테일에 갇혀서 자기 상상력이 뛰어들 여지가 없어요. 네. 그것이 오히려 희미해져서 분위기와 이미지로 남을 때 그때가 저는 오히려 글쓰기 좋은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글을 쓰다 보면 글을 이렇게 진행시켜가는 과정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작가들은 대체로 살아 움직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작품 속에 이 인물이 잘 놀아. 말하자면 개성도 있고 대사도 야무지게 하고 네. 잘 놀면 때에 따라서 그 인물은 중도 퇴장시키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구상했던 것에서 약간 벗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미처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메모를 해놓으면 그 메모에 갇혀서 예. 그 다른 것들을 구현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 한자 메모도 하지 않고 그 쓰는 그 과정에서 예. 기존의 생각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끼어들지 못하는 이야기는 소용이 없다. 네. 그거는. 예. 그 대신 쓰는 과정에서 그 인물이 살아 움직임으로써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끼어드는 어떤 이야기는 버린 이야기보다 훨씬 낫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들의 글 쓴 스타일이 이렇게 다양하니까 오히려 독자로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요조 씨도 이제 에세이를 쓰셨었는데 에세이는 좀 구성 작업이 조금 다르죠. 소설 쓰는 것과 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에세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
장르로서 그러니까 작가가 실제 경험한 일이라고 네. 이제 상정하고 쓰여지는 글이기는 한데 저는 에세이를 그래도 써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에세이야말로 굉장히 가증스러운 픽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예. 가증스러운 픽션이라는 것은 그 스스로에 대한 쓰다 보면 미화가 생긴다는 건가요? 어떤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자기 이야기다 보니까 자기 연민이랄까, 자기 옹호, 자기 애, 네. 자기 자기 애에서 비롯한 자기 혐오 등등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에게 이걸 읽는 독자에게 보여지고 싶은 나가 쓰는 나 안에 이제 형태가 존재하게 되니까 예. 같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은폐하거나 혹은 과장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예컨대 제가 쓰면서 저를 막 이렇게 나쁘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걸 읽는 사람들이 아 되게 나쁘지만 매력 있네라고 읽어주길 바라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쓰다 보면은 참 가증스럽게 그지없고 이것이 어떻게 논픽션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솔직한 네,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역시 이야기꾼들과 함께해서 그러는지 시간이 굉장히 날아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잠시 음악으로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 전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듀오입니다. 이상한 계절의 노래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그대 웃는 모습이 좋다 나를 환히 밝히니 좋다 나를 보는 눈빛이 좋다 참 예쁘다 나를 바라보니 더 좋다 그대 은은한 향기가 좋다 너무 진하지 않아서 좋다 날 부르는 목소리 좋다 참 달콤해 그저 듣고만 있어도 좋다 어쩌다 너같이 예쁘니가 나에게 와서 작은 꽃이 됐나 믿을 수가 없어 깊은 맘 감출 수가 없어서 오늘도 웃는다 난 웃는다 좋다 그대 순수한 마음이 좋다 있는 그대로여서 좋다 그대 쫑긋 귓가가 좋다 답답한 마음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서 어쩌다 너같이 예쁘니가 나에게 와서 작은 꽃이 됐나 믿을 수가 없어 깊은 맘 감출 수가 없어서 오늘도 웃는다 난 웃는다 좋다 네가 좋다 좋다 참 좋다 네가 좋다 좋다 참 좋다 네가 좋다 좋다 참 좋다 네가 좋다 참 좋다 네가 좋다 좋다 참 좋다 네가 좋다 좋다 참 좋다 나를 바라보니 더 좋다
믿을 수가 없어 기쁜 맘 감출 수가 없어서 오늘도 웃는다 난 웃는다 해가 질 때까지 오늘도 웃는다 난 웃는다 좋다 내가 지켜주고 싶은 그대 참 좋다 이번엔 좀 낭독을 또 다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박혜영 작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소설 비밀정원 한 부분을 읽어주실 텐데 왜 이 부분을 선택하셨을까요? 여기 이 소설에 나오는 시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격변하는 그 격동기에 정의에 빗끓는 그런 청년, 여기서 김경수라고 나오는 그 청년이 이제 한 3년 후에 죽게 되는 이 청년이 자기의 그 유년기와 청년기를 돌아보는 그 애잔한 어떤 장면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네, 박혜영 작가의 홍불문학상 4회 당선작 비밀정원의 한 부분 작가님 목소리로 직접 듣겠습니다. 난 갓난아기 적에 사용하던 검은 고양이가 수놓아진 베갯닛을 9살이 되도록 어디든지 가지고 다녔어.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아이처럼 순해지며 말했다. 그 베갯닛에 코를 묻어야만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지. 앞다리를 세우고 꼬리로 동그랗게 몸을 감싸고 앉아있는 그 초록눈의 검은 고양이는 나중에는 수실이 뜯겨나가서 비루 먹은 것처럼 온전한 모양이 아니었어. 그런데도 아무도 나에게서 그것을 빼앗거나 새 것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하지 못했지. 오직 그 낡은 베갯닛만이 나를 달랠 수 있었거든. 그것은 천식 환자처럼 끊임없이 쿨럭대는 나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유일한 도구였어. 그런데 지금은 그 낡은 고양이가 언제 어디로 가버렸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유년이 언제 끝나고 내가 언제 어른이 되었는지, 어느 언저리, 어느 골목에서 그 초록눈의 고양이를 잃어버렸는지.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 가버린 내 유년이 생각났다. 우리가 말없이 앉아있는 동안 김경수도 눈물을 흘렸는지는 모르겠다. 어두워서 볼 수도 없었지만 일부러 옆을 돌아보지 않았다. 독자들은 작가들이 펼쳐낸 그 문학적 상상력을 접할 때 굉장히 경이롭고 신비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스토리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냈지? 이 이야기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작가의 삶에 대한 궁금증으로 그 호기심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소설의 이야기가 소설가의 삶과 어느 정도의 일치성이 있는가? 이거 혹시 자기 이야기 쓴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일치성이 있나요? 제 이야기가 반 정도 들어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반 정도 들어있고 파도 나오지 않을 만큼의 이야기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계속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면서 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들도 거의 그러니까 베이스는 자신의 이야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특히 장편은 자기 이야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주인공이 있고 뭐 조연들이 있고 있잖아요. 그 인물들이 전부 작가의 유전자를 다 갖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역할을 달리할 뿐이다. 작가의 유전자가 다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나 그 어떤 시선들이 다르게 변형돼 갖고 그냥 나오지 않나. 그런 점에서 모든 책은 작가의 그냥 뭐 피와 살이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문학평론 하시는 김윤식 선생님께서 작가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자와 자기 이야기라고 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가령 제가 얼마 전에 80대 일본인과 80대 한국인이
서로 만나서 잠깐 일을 진행하는 그런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쓴 것은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구성을 해서 쓴 거죠. 그 두 사람 얘기는 제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선생님 얘기죠. 그럴까요? 네. 네. 그 80대 노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거는 결국 나의 어느 체험, 나의 어느 지식, 나의 어느 들었던 이야기 그거를 갖다가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힌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한편으로는 나의 이야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기도 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이야기이면서 내 이야기가 아니기도 한. 그러니까 독자들은 작가들한테 간혹 물어요. 이거 선생님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면서 아니다. 소설가다운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작가님들은 왜 작가들은 자기 작품에 또 다른 나를 한 명씩 심어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선생님들 쓰신 작품 속에 정말 이건 비밀스럽지만 나야. 그리고 이건 좀 보여주고 싶어 해서 설정해놨던 인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느 작품에 어떤 인물이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소설의 주인공들을 저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저니까 일단은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 네. 그리고 어느 한 주인공의 삶을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나와 좀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주제와 소재를 맞출 때 아, 이 사람은 나하고 좀 비슷하네. 내가 잘 알 것 같아. 나랑 닮았네. 그럼 내가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이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작가들, 선배 작가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이 작품과 이 작품과 이 작품 사이에 비슷한 유형의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건 저는 불가피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투영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요? 그 작가가 울지 않으면 독자가 울지 않는다. 작가가 사무치지 않으면 독자가 사무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이 있듯이 작가가 절실하게 울려면 그 주인공이 자기가 돼야 되고 등장인물이 자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작품이 끝나서 내보낼 때까지는 거기서 벗어나지를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파스테르나크도 그 닥터 지바고를 마지막 끝냈을 때 자기 애인 그 올가 리빈스카야인가 하는데 전화를 걸어갖고서는 지바고가 죽었어 탈고를 했을 때 지바고가 죽었어 하고 통곡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은 지바고가 그냥 단순히 소설 속의 인물이었으면 통곡을 할 리가 없죠. 이제까지 지바고가 자기였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작가들은 등장인물이 전부 다 자기입니다. 네. 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가 닳도록 치아가 망가지도록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작가의 모든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는 말이 확 와닿았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글 쓰시다가 아무리 글을 오랜 기간 쓰시고 잘 쓰신다 하셔도 늘 글이 잘 써지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땐 뭐 하세요? 할 일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네.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주로 하는 건 책 읽기입니다. 예. 다른 책 읽는 걸 책 좋아해요. 읽기. 예. 끊임없이 읽는 걸 좋아합니다. 예. 그다음에 뭐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연극도 보고, 뭐 다른 문화 이런 것도 가고 뭐. 이광재 선생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가 원하는 만큼 문장이 안 빠지거나 그러면 뭐 음악 듣고 어떤 음악 주로 들으세요? 잡식입니다. 한 소리에서부터 클래식까지 여러 장르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고 내가 직접 하고 싶으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술을 마시고 뭐 그렇게 합니다. 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시는 거 보니까 좋아하시나 봐요, 선생님. 술은 작가에게 꽤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술을 마실 때 되게 이제 혼자는 안 마시죠. 동료들하고 같이 마시면 이성의 영역이 조금 물러나고 감성의 영역이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문 용어로 뻥 까는 소리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게 바로 상상력이에요.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매우 독특하고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자리에서 그 영감을 받으시기도 많죠. 많으세요. 아주 많습니다. 예.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예. 하고 시작할 경우 그런 건 아주 좋은 경우가 많죠. 네. 예. 저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아, 그러신가요? 절대 저런 일을 안 봤어요. 대신에 그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찜질방에 갑니다. 아, 좀 낮 시간대에 찜질방에 가면 아주머니들 이야기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야기가 고프신 분들이라 이야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시는 거 같아요. 찜질방 가서 앉아 있는 순간 세상이 달리게 되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시간을 잘 정해야 돼요. 잠시만, 그 작가님이 만약에 그 아주머니들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 양머리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겠네요. 귀를 막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예. 그러니까 예. 그냥 옆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그냥 우두커니 앉아 계세요.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실수록 용감해집니다. 예. 아무나 붙잡고 툭툭 치면서 이야기를 해요. 예. 마치 어제 다 알고 예, 지내는 다 아는 사람. 사람처럼. 아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도 이야기를 시켜요. 왜 왔냐, 예. 뭐 하는 사람이냐. 근데 그 이야기 듣다 보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네. 그냥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낼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꽂힌 것은 유튜브 채널들 중에 여행 다니는 채널들이 있는데 네. 여행 다니면서 남자친구가 여자 꼬시러 다니는 이야기, 여자가 남자 꼬시러 다니는 이 예. 채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월이 꽂혀가지고 흘러도 변치 않는 네. 이야기들이죠.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요. 내가 저 친구 나이였더라면 아니면 혹은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저 친구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쾌감도 있고. 예. 아주 빠져서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이야기가 또 소설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런 그걸 비슷한 한번 이야기. 찍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영화로? 예. 그렇군요. 예. 그 이제까지 제가 상상해왔던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작가들이 글을 쓰다가 뭔가 막힌다 하면 그게 또 선입견이겠죠. 조용히 산책을 한다. 클래식 음악을 듣고 뭐 이게 자기를 좀 돌아본다. 글을 한번 다시 그 되새김질을 해본다. 약간 그런 과정들로 뭐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예. 방법은 지금 우리 녹화하고 있는 시간대가 한국 시리즈 할 때거든요. 야구 보면서 야구 중계 스포츠 채널 하루 종일 틀어놓고 예. 앉아 있으면은 예. 그동안 썼던 게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는 순간 다른 게 또 차오니까. 그러니까 자꾸 판다고 해서 예. 나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그 상황에서 떠나는 게 낫죠. 네. 완전히 다른 걸 하는 게 기분이 더 좋아지고 왜 수학 공부하다가 막혔다고 수학 계속 하고 있으면 답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잠시 국사책도 봤다가. 그렇지만 결국은 다 작가님들 이야기를 찾아서 가시잖아요. 네, 술집으로 가시고 찜질방도 가시고 그러신 거잖아요. 버릇이에요. 그렇죠. 네. 예. 작가는 재능과 노력 중에 어느 쪽 지분이 더 많아야 되는 건가요? 재능이 없으면 그럼 못 씁니다, 사실은. 말을 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야기로 펼쳐내기 위해서 많이 쓸 수는 있어야 되니까 분명히 재능은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재능이 있다라면 반드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재능만 갖고 무슨 소설을 쓰겠어요.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네.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거고요. 이광재 선생님은 어떤 게 더 많아야 물론 두 가지 다 있어야겠지만 소설에 문학의 재능이라는 것이 특별히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음치 박치면 음악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아주 좋은 음악을 할 수도 없겠죠. 간단한 음악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문학이라는 것에 재능이 있다면 혼자 잘 노는가, 혼밥을 잘 하는가,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가, 나와 싸울 힘이 있는가, 그런 것이 오히려 문학에 대한 재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요. 너무나 다방면에 관심사가 많은 분들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문학을 못합니다.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혼자를 못 견디니까.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시선이 자꾸 분산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음악을 누가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의 세계와 음악의 세계는 똑같아. 왜? 정확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그 음을 짚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 숫자를 쓰지 않으면은 수학의 세계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음악의 세계도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학이나 그림 같은 거는 조금 재능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요. 비슷한데 음악과 그림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감으로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근데 그 감이 더 발달한 사람이 있잖아요.
더 뭐 분석적인 언어를 분석하는 사람은 철학이 알맞을 거고. 그래서 저도 언어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 문학적 재능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죠? 음악과 글쓰기를 같이 겸하고 있는 요조 씨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 물어보세요. 궁금하네요. 아니 아까 이 예. 선생님은 글쎄 문학에 특별한 재능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그 노력은 필수지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글쎄요, 음악도 하시고 또 글 쓰는 작업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재능이 굉장히 종합적인 재능이. 종합적인 재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요조 씨는 글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고려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하고 싶으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일단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이제 뭐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재능이 있었구나, 내가 노력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후에 이렇게 깨닫게 될 텐데 일단 저는 내게 재능이 있는가, 내가 노력을 하는가라는 생각 이전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시작은 했던 것 같고 그 나온 콘텐츠가 되게 좋았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나오긴 나와서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네네, 하게 네. 된 거죠. 네네. 예, 마음이 이끄는 대로. 네. 예, 마지막 낭독자 한 분 남으셨죠. 소설 홍도의 한 장면을 택해주신 김대현 작가님 목소리를 이제 만나보실 텐데 지금 뭐 어느 한 부분일 텐데 네. 예, 이 부분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쓰면서 참 가슴이 아렸던 부분이어서 한번 네. 읽어보고 싶었어요. 자, 그럼 김대현 작가님의 목소리로 홍도라는 작품 속의 한 장면 듣겠습니다. 나는 이미 추하고 더러운 계집이 되었으니 누가 나를 어여삐 여기겠느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빗물 모양으로 흘렀다. 홍도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흐느꼈다. 마마, 정주 마마. 정주가 꽃나비가 수놓인 비단 주련으로 흐르는 홍도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라 홍도야. 옹주와 백석으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 잊었단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나를, 내가 나를 이리 찾아주었는데 무엇을 원망하겠느냐. 울지 말거라. 나는 더 이상 그리운 것도 더 이상 원망할 것도 없으니 새로 태어난다면, 깨끗한 몸으로 새로 태어난다면 옹주도 싫고 사람도 싫고 이름도 싫고 향내 나는 꽃을 찾아 홀을 날아다니는 꽃나비가 되고 말 것이야. 이름도 없는 고운 꽃나비. 정주 마마, 잘못했어. 잘못했어 마마. 홍도는 정주를 부둥켜 안았다. 아팠다. 마음이 아파. 목구멍에 주먹만한 돌덩이가 꽉 자리를 잡아 숨도 쉬어지지 않았다. 정주가 미워했더라면, 차라리 꼴도 보기 싫다고 했더라면, 뺨이라도 쳤더라면, 내 인연 하고 욕이라도 했더라면 홍도 마음이 그리 아프지는 않았을 터였다. 하지만 정주는 분노도 원망도 미움도 아무것도 없었다. 정주는 그저 홍도를 꼭 안아만 주었다. 그날 밤 홍도와 정주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소리 죽여 울었다. 오래도록. 끝입니다. 밤이 새도록 책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낭독을 듣고 또 음악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러셨나요? 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작가는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그리고 타인의 삶을 읽고 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오르그 루카치는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소설이 그 길을 가르쳐 준다라고 했는데요. 이 혼불 문학상 속에 등장하는 그 작품 속의 인물들이 길을 찾아서 아주 성실한 방황들을 하곤 하는데 여러분도 이 성실한 방황에 함께 동행하시면 어떨까요?